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만 함께 하시면 가장 중요한 뉴스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논란이 참 많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짚어보는 동아일보 1면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리가 개발 이익 25% 받기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약속을 했다라는 의혹을 동아일보 1면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 내용인데 개발 이익의 25%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700억 원입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 검찰이 유동규 씨를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구속영장 발부된 겁니다. 특히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유동규 씨가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인데 검찰이 아직까지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왜 확보하지 않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유동규 씨가 늦은 밤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다라는 뉴스 속보 잠시 후에 상세하게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화천대유의 김만배, 박영수 특검의 인척에게 100억 원 건넸다. 단위가 몇십억은 기본이고요. 박영수 특검의 인척에게 건넸다는 이 100억 원의 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 100억 원 중에 일부가 혹시 박 특검에게 건너간 것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의혹입니다. 김만배 씨는 이거 빌려준 돈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박영수 특검의 아들이 100억 받은 분의 기업에서 근무했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들이 그 회사에서 근무했고 그 인척이 화천대유로부터 100억을 받았다. 심상치 않다라는 의혹의 눈초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세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을 상대로 실시된 2차 슈퍼위크에서도 이낙연 후보를 압승했습니다. 대장동 논란의 지지층이 되레 결집하는 모양새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겨레 신문은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민주당 경선의 막판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을 하던 중에 손바닥에 있는 이게 뭘까요? 이거 무슨 글자일까요?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이건 왕자로 보입니다. 왜 윤석열 후보는 왼손 손바닥 정가운데에 임금 왕자를 새겼을까요? 당 내에서도 부적 선거는 안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후보 본인의 입장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휴일 아침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바르다 박 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밤사이에 발생한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의심받고 있고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라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는 유동규 씨가 밤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대장동의 핵심 유동규 구속. 유동규 씨의 구속으로 국면이 상당히 바뀌게 됐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측근이 구속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도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혐의로 구속됐는지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의 핵심 유동규 구속. 혐의는 대장동 사업 수익 배분 구조 설계 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것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고 있고요. 올해 1월 김만배에게 5억 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3억 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 휴대전화 집어 던졌자면서요. 그런 의혹 제기됐잖아요.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밤늦게 수감이
됐습니다. 자, 유동규 씨의 구속으로 수사도 좀 탄력을 받습니다. 유동규의 입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손정혜 변호사님, 혐의가 크게 두 가지군요. 배임과 뇌물.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뇌물죄 같은 경우는 특가법상 1억 원 이상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굉장히 높게 인정되는 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업무상 배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화천대유가 이렇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데 누군가 굉장히 화천대유에는 유리한 구조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불리한 구조를 짠 거 아니냐. 이게 계약상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가 특정 권한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특정 업체한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구조를 이렇게 짰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검찰에서는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이사의 구성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불리하게 하거나 그리고 계약구조상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하천대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다라고 본 것 같고요. 이게 특정 업체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다라는 혐의를 적용을 했고 뇌물 같은 경우는 이미 또 8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5억 원 같은 경우는 김만배 씨에게 이미 수수를 했고 그리고 위례신도시 관련해서도 3억 원을 관련 업체로부터 이제 수수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 돈 이외에도 11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빌렸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용증도 있다라고 하지만 차용증 같은 거는 형식적으로 마련해둘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갚을 의도로 빌려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11억이면 시중 이자만 따지더라도 한 달에 수백억의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이제 이자 없이 빌려간 것만으로도 뇌물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 11억 원도 뇌물이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는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아까 동아일보 단독. 700억 원을 이제 뇌물로 주기로 약속하면 뇌물죄 같은 경우는 주지 않아도 내가 앞으로 줄게, 줄 거야, 이거 잘해주면 해줄게 그 약속만으로도 처벌하는 범죄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00억도 뇌물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이제 유동규 씨 입장은 700억 원은 장난으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제 해명하고 있고 11억은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빌린 돈이야. 사업 자금으로 또는 뭐 이혼 이자료로 빌린 돈이 갚을 거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 변명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다른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자세히 또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검찰은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장동 사업 판 자체가 잘못됐고 특정 기업에게 특혜가 가도록 유동규 씨가 설계했다라는 의심. 이게 배임 혐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뇌물까지 받았다라고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박정하 전 대변인이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이 소위 높은 곳, 윗선에 계셨으니까 우리가 흔히 수사를 할 때 있어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몸통이라는 용어가 있고 꼴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유동규 씨를 일단 구속을 했어요. 그러면 유동규 씨가 혼자서 이 판을 다 설계하고 이걸 혼자 다 꾸몄냐. 소위 유동규가 몸통이냐 아니면 유동규가 꼴이냐. 이런 궁금증은 반드시 뒤따라올 것 같은데 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동규 씨 혼자 이걸 설계했다? 유동규 씨가 몸통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저는 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좀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부터 저는 이 국면이 대장동 논란과 관련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들을 써왔어요. 무슨 마귀, 도둑, 작물, 뭐 심지어는 국민의힘 게이트 뭐 이러면서 사실은 이에 대해서 야당도 공격을 하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계속 진행돼 왔는데 지금부터는 진실과 거짓의 영역으로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진실과 거짓의 영역은 검찰 수사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미 유동규 씨가 신변이 확보가 됐죠. 정영학 세무사의 회계사에 무슨 녹취록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각종 이것저것 뭐 굉장히 몇 천만 원 되는 몇 천억 되는 이 냄새 나는 돈들의 움직임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씩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진실의 상황을 이제 서서히 목도하게 될 거고 그때 돼야 이 전체의 규모와 그다음에 누가 관련돼 있는지 많은 의혹들이 설명되고 정리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이건 내가 설계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단군 이래 최대 공익 사업이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었던 이재명 당시 시장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이거를 유동규 씨 혼자서 화천대유에게 특혜가 가도록 설계를 하고 돈을 혼자 다 먹었을 리는 없다라고 박정하 전 대변인은 의심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뭐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유동규 씨 혼자 설계하고 이거를 소위 뭐 만들어 왔다, 그리고 혼자 감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언가 다른 뒷선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예컨대 동네 조그만한데 가로수 이전해주거나 동네 조그만데 육교다리 없애주는 거 그런 정도 사이즈면 유동규 씨 정도면은 몸통이라도 뭐 볼 수 그렇게 할 있다라고 수 보세요.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왜 뭐 그 정도 사안이라면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권순일 대법관이 나오고 박영수 특검이 나오고 저는 그 무언가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몸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손정혜 변호사님이 700억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유동규 씨가 김만배 씨에게 700억을 요구했다. 동아일보가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700억이요? 특혜 주고 700억? 유동규 김만배 혹시 거래? 대장동 개발로번 내 돈 절반 주겠다. 유동규 씨는 어떻게 줄 거냐? 지난해 10월 대화가 이 내용이 녹취록이 제출됐다라는 건 두 사람이 실제 이 대화를 했다라는 거죠. 2015년 개발이익 25% 700억 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 각종 특혜 제공을 약속한 것 아니냐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고요. 이후에 도움을 줬다라는 거죠. 지난해 10월경 700억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급을 합의했다. 올해 1월 일부인 5억 원을 먼저 수수했다라고 오늘 동아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동규 씨 측은 뭐라고 해명하고 있을까요? 해명 간단합니다. 이거 농담이다. 700억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뭐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 김만배 씨가 먼저 700억을 언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후배한테도 반 줄까?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얼버무리고 안 준 거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서로 주고받은 거를 녹취되니까 그게 마치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자, 녹취록은 일단 제출이 됐고 그리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단 5억 원까지 이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급이 됐다라는 건데 700억은 농담이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날지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몇십억이 될지 몇백억이 될지. 그런데 대충 저 단위로 보면 이 사람들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수익이 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땅값이 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25%가 됐든 절반이 됐든 계산을 해보면 25%가 해도 곱하기 4하면 2,800억이 되고요. 예. 절반이 돼도 한 결과적으로 1,500억 가까이 된다고 봤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거기에다가 시에 주기로 한 5,500억 정도를 포함하면 예. 전체 총이익의 계산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손 변호사께서 이제 배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치적으로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본인은 이것을 내가 설계하고 그 덕분에 굉장히 큰 환수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유동규 씨가 실제적으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특혜를 줬다라면 실제로 이 지사의 말은 본인이 몰랐거나 본인의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치명적인 그 타격상을 피해를 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돈이 실제로 어디까지 갔느냐 그것은 정말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과연 핵심은 이게 크게 이 문제가 벌어진 것도 특혜를 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뭐 예. 대선에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든지 그런 여부까지 마지막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농담이라 하더라도 김용주 의원님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부시장님을 하셨잖아요. 부시장님은 굉장히 높고 사실은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리도 시행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분이고 까다로워야 할 분이에요. 그런데 각종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리가 내가 심사해서 사업권을 줄 수 있는 저 시행사 대표랑 얼마 줄래? 700억 줄게 절반 줄게 라는 만약에 이거 농담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적절한 건 아닙니까?
부적절한 것이죠. 그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아마 이 지사가 지금 현재로는 가장 크게 본인이 말하자면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공직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처음부터는.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인데 선거 때 도움을 줬다는 그 이유로 또 이 전공이 이 사람이 뭐 대학원에서 뭐 부동산 학위 이런 걸 했다는 이야기고 또 대우 같은 건설업계에 있었다는 그 가지고 굉장히 좀 무리하게 밀듯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임원을 시켜준 그 자체가 지금 아주 작은 영역들이 이게 크게 이 영역까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지사가 뼈아프게 아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기자 출신의 김수경 한신대 교수님.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면담을 했다? 별도 면담을 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압수수색 전 별도 면담, 유동규 부실 수사 논란.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 열지 않고 버티자 수사팀의 한 검사가 혼자 먼저 들어가 2~3시간가량 유동규를 면담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 상황에선 거의 하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보도에 따르면 사라진 휴대전화 관련된 것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당시 창문 쪽 CCTV에 낙하물이 포착되지 않았다. 다른 창문 위치 검찰 관계자들에게 알려줬지만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건물 관계자의 전원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렸다라는 휴대폰이 사실은 지인에게 맡겼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유동규 씨 휴대폰의 행방도 석연치 않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지난 1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꿉니다. 아는 사람한테 맡겼다.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 김수경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이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갑자기 어떻게 보면 들이닥쳐서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이제 불시에 이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점잖게 초인종 누르고 기다려주고 뭐 거부할 때까지 참아주고 이러지 않죠. 강제로 문 따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려줬고 거부하자 2~3시간 먼저 검사가 들어가가지고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동규 씨가 그렇게까지 예우를 갖춰가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될 만큼 어떤 그런 중요한 인물, 물론 이 핵심적인 인물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예우를 갖춰야 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줬다는 게 좀 굉장히 이상한 대목이고 또 핸드폰의 행방 같은 경우도 이제 창문이 2군데가 있는데 한쪽으로 던지면 1층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 다른 한쪽으로 던지면은 그 밑에 있는 그 건물의 베란다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층으로 떨어진 줄 알았더니 1층에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주민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창문이 있고 거기서 던지면 아래층 베란다로 떨어지니 거기를 확인해 보라라고 검찰에게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거기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은 검찰이 이렇게 수사 의지가 별로 없는 게 아니야? 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 이재명 지사 측은 지금 특검을 받아라라는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해서 특검 자체가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김호수 총장이 이끄는 이 검찰 자체가 친여적인 사람들로 요직이 채워졌기 때문에 정치적이지 않냐라는 의혹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측이 굉장히 어떤 존재가 더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사실 휴대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 예전에 사건도 보면은 가장 그 사건의 변곡점이 되었던 게 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였거든요. 그게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밖으로 나오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사건이 진행이 됐는데 이 휴대전화를 그래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검찰이 이 휴대전화 확보하는데 미적거리고 있고 또 유동규 씨가 제가 예전에 썼던 그 핸드폰을 다른 지인에게 맡겨놨다는 얘기도 검찰이 했다고 하는데도 지금 검찰이 그걸 확보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의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보도에 대해서 검찰이 해명을 냈는데 면담은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반박하고 있고 휴대전화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해명이 나왔는데 유동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휴대폰이 없어서 검찰 조사 때 어디 갔냐라고 하니까 창문 밖으로 집어 던졌다라고 해서 검찰이 CCTV까지 봤는데 창문이 다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 뭘 던지냐라고 캐물었더니 아는 사람한테 맡겼다라고 유동규 씨가 말을 번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왜 확보하지 못했냐라고 기자들이 질의를 하자 그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검찰에게 유동규가 말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검찰의 해명도 나왔는데, 자, 박정환 전 대변인, 네. 좋아요. 면담은 안 했다라고 검찰이 해명했으니까 그 부분은 믿고 넘어갈 텐데, 유동규가 휴대전화 관련해서 지금 거짓말을 했잖아요. 유동규 씨가 창문 밖에 집어던졌다. 사실 일반 사람들 보기에 무서운 검사님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상식이 안 되는데 금방 들통날 아는 사람한테 맡겼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 말도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그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유동규가 안 말해줘서 휴대전화 확보 못했다라는 검찰의 해명에 대해서 박정환 전 대변인은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요즘에 무슨 검수완박 뭐 이래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이 많이 떨어져서 위축돼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유동규 씨 처음에 압수수색했을 때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휴대폰을 어떻게 확보하지 못했느냐. 두 번째는 압수수색하는 내내 어떻게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쓰고 있었느냐 뭐 이랬는데 이 휴대폰을 던졌다는 건 그리고 그 밑에 건물 관리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들도 그때 막 보도는 막 됐어요. 지금 뭐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던지지는 않았는데 누구한테 맡겼다 이런 얘기 이전에 저쪽을 가리켰는데 가서 뭐 보는 척도 안 했다. 뭐 아니면 뭐 찾아봤는데 없다. 심지어는 어떤 보도에 의하면 뭐 잠실에서 마지막 통화가 된 거에 확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검찰이 지금 뭐 피의자가 돼서 이미 구속 상태가 된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뭐 밖으로 던졌다 아니면 뭐 누구한테 지인한테 맡겼다. 맡겼다 뭐 이런 것들을 글쎄요 대한민국 검찰이 할 수 있는 해명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돼야 납득을 하지 이해할 수 없는 저렇게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는 게 저는 그거 자체가 검찰이 지금 수사 의지가 과연 있느냐 아니면 수사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점점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아이폰을 확보했는데 만약 아이폰이라고 할 경우 피의자가 안 말해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열심히 해독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비밀번호를 못 풀고 있습니다. 라는 거는 오케이인데 얘가 안 말해줘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해명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만약에 저는 정말 대한민국 검찰을 믿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그런 생각은 했어요. 아, 검찰이 또 다른 몸통을 찾아서 아니면 또 다른 꼬리를 찾아서 저 휴대폰 그 던졌다는 없앴다는 지인한테 맡겼다는 휴대폰에 추적하고 있구나. 아, 일부러 미끼로. 근데 그거를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움직임과 동선 그리고 그 윗선을 찾고 있구나 생각했는데요. 뭐 오늘 지금 해명한 거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죠. 그거 아니고 어떻게 뭐 그 말만 믿고 그 이후에 압수수색할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2주 전에 안 썼던 휴대폰에 통신 기록만 찾아도 이게 누구누구를 접촉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여지 모르고 있다. 그다음에 유동규가 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믿고 그걸 해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검찰이 여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피의자들도 이제 앞으로 지인한테 휴대폰 숨기고 그 지인이 누구인지 말 안 해주면 검찰이 똑같이 못 찾는 거냐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인 뭐 그렇게 거죠.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초기에 나왔던 증거가 다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이해가 안 됩니다. 검찰의 추가 해명이 나오면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검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은 하고 있으리라고 추측은 됩니다만 현재 어떤 검찰의 설명에 대한 박정환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고요. 유동규 씨가 말을 바꾼 것, 거짓말을 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다, 고소할 거다 라던 유동규. 일단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영학 씨가 10억 원 뭐 돈을 건넸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데 준 사람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정영학이가 저한테 돈을 줬대요. 그 정영학이 말한 그 말한 게 사실이면 저는 정영학을 고소할 거고요. 지분을 나눴다고도 했거든요.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지도 않을 거고요. 예, 정영학 회계사랑은 원래 알던 사이신가요? 정영학 회계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하신 적도 없으신 건가요? 사적으로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중간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어떤 일로 예. 만나셨던 거죠? 그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가서 잘 말씀드릴게요. 만나셨던 시기는 어느 정도로 기억해요? 그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적으로 모르는 사이라는 게 유동규 씨의 해명인데 유동규 씨가 과거 술집에서 얼음통으로 정영학 씨의 머리를 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 정영학, 김만배 한 술집에서 수익 배분 놓고 다툼 과정에서 유동규가 정영학 뺨 때리고 얼음 담긴 통으로 머리를 쳤다.
복수의 화천대유 관계자에 따르면 정영학이 이 사건으로 자존심에 상처받아 유동규에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녹취록 등을 준비한 거다. 유동규 씨의 변호인은 술 기운에 뺨 때린 건 맞다. 그러니까 해당 폭행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라고 유동규 씨 변호인은 이야기를 하는데, 손종희 변호사님, 아니 잘 모르는 사이다, 사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해명했는데 뺨 때리고 얼음통으로 머리 때린 거는 해명이 됩니까, 이게? 일단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라면 상당한 수익을 가지고 내분이 있었고 갈등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복수의 관계자가 저렇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관련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녹취록까지 등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이 화천대유 관련한 수익금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핵심 키맨들이 서로 다투었다, 분쟁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정회계사랑 남 변호사는 이 사업을 초창기부터 사실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최소한 네. 5년에서 7년, 그리고 길게는 10년 이상 공을 들였던 전문가들이거든요. 예. 구조부터 계약부터 최초의 땅을 사기부터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제 추정컨대 중간에 유동규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마치 본인이 일을 다 한 것처럼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런 수익을 벌었으니 내가 무엇인가를 좌지우지할 것처럼 위세를 가했거나 어떤 갑질,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렇게 복수심에 이런 증거를 수집을 해서 나중을 도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건은 정회계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판도라의 상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된 것도 정회계사가 제출한 자료가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렇군요. 녹취록, 그리고 본인이 진술서로서 화천대유와 그 관련 업체로부터 유동규 씨가 돈을 받았다라 구체적으로 사실을 진술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가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그럼 정의계사가 그 녹취록만 갖고 있고 그 자료만 가지고 있겠느냐. 또 다른 상당한 자료를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핵심은 정 회계사가 지금까지는 일부 이야기한 것 말고 이거 이해의 전반적인 구조, 예. 관련자들을 모두 다 이야기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에 뭐가 뭔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팁을 드리면 취재도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말을 자꾸 바꾸느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중심으로 의혹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도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지금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도 그렇고 정영학과의 친분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와의 친분도 그렇고 자꾸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는 게 일단은 수상하다라고 검찰도 의심을 하고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 셈인데, 정치권에서는 왜 이런 사람에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그 중요하다고 본인이 밝힌 대장동 사업을 맡겼느냐의 논란도 일고 있고, 잠시 후에 그 대목은 직접 전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만배 씨가 박영수 특검 인척에 100억을 건넸다. 그런데 박 특검 아들이 그 인척의 회사에서 근무했었다. 함께 보시죠. 자, 김용주 의원님, 요 구조가 좀 의아한데,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에게 박영수 전 특검 친척에게 100억을 전달했다. 김만배가 화천대유에서 대여했다는 473억 중에 일부 금액으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100억 받은 것은 맞지만 이건 빌려준 돈이다. 대여한 돈이다. 박 전 특검에게 1원도 주지 않았다라고 그 친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다. 김만배와 거래한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박 특검 아들이 그 회사 직원이었다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박영수 씨의 아들, 박영수 전 특검의 아들, 김만배의 100억 받은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수개월 근무. 창업 실무하다가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1년도 못돼 퇴사했다. 2014년 박영수 전 특검 본인도 그 회사에서 사회이사로 참여했던 이력도 확인이 됐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이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그 개발 과정에 5개 회사의 개발사의 분양 대행을 한 업체에 몰아줬다. 이건 일부 그런 일을 하는 분들로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힘이 작용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만하고요. 또 본인이 뭐 정말 사돈의 팔촌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 탄로가 나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그 회사의 사회이사가 되고 예. 아들과 딸이 다 연관이 돼 있고 예. 그런 데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박영수 특검의 말이 맞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관여돼 있고 왜냐하면 분양 대응을 분이 이제 코스닥 상장사도 갖고 있고 또 아들이 했던 창업하는 합판 회사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망했지만 여러 개 구조가 있지만 그렇군요. 예, 그런 구조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아들 어디에 취직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회사 같으면 몰라도 사돈의 팔촌이라도 뭔가 아는 관계가 있으니까 또 본인도 그게 이미 그런 쪽에 사회이사라든지 등재된 그런 고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예. 우선은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분양 대행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지만 그것은 만에 하나 일정하게 수사했을 때 사후 수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대가성 혹은 대가성이 아니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정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몇 %의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열려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100억 원 중에 박영수 전 특검에게 뇌물조로 로비조로 건네진 돈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과 의혹인데 요거를 박영수 전 특검에게 바로 주면 들통이 나기 때문에 인척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주고 아들이 또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전문 용어로 쿠션을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 의혹입니다. 김영주 전 서울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충분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의혹들을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 쿠션, 한 3쿠션 됐군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하냐 하면 앞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회사가 도대체 무슨 회사길래 그 지역 개발하는 모든 분양 대행을 한 회사에 몰아줬냐라고 하는 것이고 김만배 씨가 왜 그 사람에게 로비를 했냐 이게 접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또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 딸들이 다 그게 연관이 됐다 그러면 완전히 자유롭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어쨌든 뭐 대법관이든 특검이든 간에 그 회사에 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특히 박영수 특검은 국민들이 많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가차 뭐 수산업자 예. 그 부분도 같이 뭐 차를 빌려 타고 하는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의심을 하게 하는 배경,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은 의심이지만 의혹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의혹이다라고 김영주 의원님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지는데 이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냐 아니냐가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인데요. 이재명 캠프에 가해진 압박이다라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이 지사가 내 측근 아니다, 내 선거 도와준 적 있냐라고 했다가 묘하게 말을 바꿨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애초에 이렇게 유동규 씨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 산하 기관에 무슨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 미어 터지겠죠. 그 사람이 저의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의 정치 활동 사무실에 뭐 집기 사는 걸 도움 받았습니까? 그런 거 한 거 없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인사관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건 맞으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 기관의 직원이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건 뭐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선거를 도와준 적 있냐라고 강하게 항변하던 이재명 지사가 말을 바꿨습니다. 선거를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시장 선거 도운 건 맞지만 경기도와선 전혀 딴 길. 하지만 경기관광공사에 임명한 게 이재명 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도 안 도와준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측근이 사전에 나온 개념도 아니고 가까운 측근 그룹에 못 낀다 라고 이 지사가 말을 바꿨습니다. 그 사람 뭘 잘못했는지 확인되면 어디까지 책임질지 그때 얘기할 것이다. 대장동 개발 고정이익 확정에서 70% 환수되게 한 건 내가 설계한 거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했다가 더 환수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멘트로 좀 말이 바뀐 건데 김수경 교수님. 분명 이재명 지사가 애초에 했던 발언과 좀 많이 달라졌어요.
계속 말이 사실 바뀌고 있죠. 뭐 측근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가 없으니까 측근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정의하겠냐. 측근 아니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측근의 사전적 정의가 없으므로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많은 것이죠. 애초부터 이 사업 자체가 본인이 설계한 당군 일의 최대의 공익 이익 환수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유동규 씨가 관여한 이게 어떤 이 일의 흐름을 볼 때 그것보다 훨씬 큰 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갔고 그것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치가 다 제거되었고 그리고 제거됐던 사업 계획서 같은 것들이 다 어쨌든 허가가 돼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지사의 혹은 성남시장 당시의 어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맨 처음에는 산하기관 간부를 그럼 다 측근이라고 하면은 내 주변은 다 측근으로 미어 터질 것이라고 했고 또 선거를 도운 적도 없다고 했지만 선거를 도운 것이 드러났고 그러자 말을 바꿔서 그런데 경기도 지사가 된 이후에는 사이가 좀 틀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는 따로 각자 갈 길을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대선 캠프에도 도와주지 않고 있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도운 게 없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약간 애매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일단 처음에 이 사업이 당군 일의 최대의 나의 어떤 공익이익을 환수한 사업이고 치적이라는 말을 뱉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발을 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점점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재명 지사가 설령 한 푼의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임 혐의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업 구조가 허락이 됐고 그것이 시행되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몇 천억씩 막 가져가는 몇백억 몇천억씩 가져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고 계속 나는 많은 액수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라는 정도로만 계속 이제 말을 방어하면서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방어가 가능할지 지금 이재명 지사로서는 굉장히 출구 전략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유동규 씨는 어쨌든 측근이 아니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주장인데 과거 SNS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국내 최초 파격 출산책 화제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SNS에 올린 적이 있고요. 2019년 10월 3년 만에 금한령 방패 뚫은 이재명 유동규의 투트랙 비법 기사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기사 도입부 내용은 유 사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복심이자 측근이다라고 나옵니다. 측근보다도 사실 더 센 게 복심이거든요. 근데 복심과 측근이다라고까지 표현되는 그 기사를 이 지사가 직접 공유를 했다는 겁니다. SNS에. 자, 유동규 씨의 행동들에 대한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행동이 과연 측근이 아니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2018년 지방선거 전에 공사 간부에게 민주당 가입을 지시합니다. 유동규 씨가. 그런 증언이 나왔다는 보도입니다. 유 씨가 우리 사장님 선거 나가는데 당원 가입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사장님이라고 표현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관계자. 이 지사 출마 때마다 사내 당원 가입이 이루어졌다. 부서별로 몇 장씩 해오라는 보이지 않는 압력도 있었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2017년 1월 이재명 대선 경선 준비 중 지지자 모임 손가락 혁명구 출정식 참석을 위해 공사 직원 30여 명을 주말에 무더기 광주로 내려보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이 지사 광화문 단식 때도 직원들 격려 방문에 동원했다. 내부 불만 팽배했지만 유동규 씨가 두려워서 대놓고 말을 못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고 책을 구매할 것을 종용했다라는 전언도 나오고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휴일이었는데 가서 책 사라고 해서 구입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다라고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대목도 나왔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측근입니까? 측근이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측근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 측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요긴하게 쓰임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는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지방자치 선거하는데 이렇게 좀 개입돼 본 적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때 공직자나 아니면 공사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편법으로 쓰는 게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방법이거든요. 이 지금 유동규 씨가 딱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이 아니어도 좋다. 근데 어쨌든 선거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엄청나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나왔다가 사표 내고 나왔다가 그냥 편한 일반인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주고
다시 또 그 자리에 복귀를 해요. 그 대목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지사가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라면 복귀가 안 되죠. 사표 내고 나가서 선거운동 뛸 수는 있지만 공직에 복귀가 안 되잖아요. 복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딱 그 시간 한 뭐 서너 달 정도 선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기 위해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남시를 그렇게 해갖고 선거를 치러요. 경기 관광공사가 그래도 경기도 산하에 있는 탑 클래스 중에 하나 있는 산하기관인데 황교익 씨 내정하려고 했었던 그 자리 아니에요? 그거 엄청난 자리였어요. 거기에 측근이 안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을 한다? 글쎄요. 어쨌든 측근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요긴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던 사람, 꼭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봐요. 여기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유동규 씨가 자꾸 말을 바꾸잖아요. 이재명 기사는 왜 자꾸 말을 바꾸는지 잘 모르겠고 과거에 읽었던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문열 선생이 썼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저는 무언가 작은 거짓말을 했다가 이게 통하니까 또 다른 큰 거짓말을 국면을 넘어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 지금 이 저는 대장동 논란을 보면서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엄청나게 엄한 말들을 하잖아요. 무슨 새치어, 돼지, 마귀, 도둑, 작물. 이게 여당 대통령 1등 후보가 할 수 있는 단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지 저는 여기에도 무언가의 숨은 그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억울하다면 이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아, 나는 저 사람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내 이름을 팔고 다니고 그냥 일 잘할 줄 알고 공직에 임명시켜 놨더니 아니 직원들을 대동시켜서 뭐 주말에 출판기념회를 가게 하고 선거운동도 도왔고 시키지 않았는데 사표까지 쓰고 선거운동한 사람 내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다시 복직하게 허가만 해준 것.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내가 누구랑 가깝다, 누구랑 친하다, 내가 권력 있는 사람이랑 가까워서 무엇을 해줄 수 있다. 실제 이런 종류의 사기 사건도 많아서 실제 친분보다 좀 과시해서 내가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처럼 부풀려서 예. 어떤 특정 지위라든가 어떤 특정 이익을 받으려고 했을 개연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경기도 내부에서의 어떤 공직을 여러 차례 맡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이게 측근이다 이거는 좀 불명확하지만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신임했던 하급 직원으로서 볼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퍼센테이로 100%의 캠프 사람 나를 정말 추종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너무 많겠죠. 그 중에 한 명이지 내가 특별히 마음 쓸 정도로 그렇게 실세 중에 실세는 아니다. 예. 이런 표현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과 친분 있는 사람은 맞으니까 같이 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신인 관계가 있어서 우리 일을 같이 했던 적은 있으나 어느 계기로 좀 관계가 소원해졌고 지금 개인적인 사적인 친분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오히려 내가 나의 어떤 권력을 가시해서 이런 수익 사업을 한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배신적이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처음부터 이게 측근이 아니다고 하니까 앞서서 전하면 유동규 씨가 정액회사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모르는 않죠. 게 이상하잖아요. 예. 아는데 뭐 그 정도 친분은 아니라든가.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상식적으로 이제 대답하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같이 일했던 사람은 맞으나 나랑은 좀 철학이 달라서 방향이 달라서 지금은 소원하다라든가 내가 신임해서 일을 시켰는데 이런 비리가 있을 것은 상상도 못해서 죄송하라든가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야지 측근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손정혜 변호사의 돌직구 들어봤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이낙연 후보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응을 하는 거 보면 대단히 계산적이고 정략적이긴 한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하고 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수사가 굉장히 난삽하고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건 최순실급의 수사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간단치가 않아요. 그 단어가 나왔어요. 김영주 의원님. 그것도 민주당 내부에서 경쟁 후보에게 그 단어가 나왔어요. 최순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이재명 캠프의 선대 본부장인가요? 예. 검도를 넘었다.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공격으로서는 진짜 최순실급으로 공격을 한 거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전체 국민들한테는 일정하게 굉장히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지 머릿속에. 왜냐하면 최순실이란 단어를 썼다는 건 네.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최순실이 갖고 있는 것의 뉘앙스가 뭡니까? 대통령과의 경제 공동체, 모든 것을 다 같이 나눠 먹은 사람.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뭘 알았는데 가진 게 뭐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최순실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당 입장에서 얘기하는 수준에서는 최상위급 어떤 비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상당히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나왔지만 유동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지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역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교육 씨가 경기광산공사 사장으로 맞니 안 맞니 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유동규하고 한교육 둘 중에 누가 더 경기광산공사 사장에 적합합니까? 저는 그나마도 음식 전문가인 한교육 씨가 더 적합하다고 봐요. 유동규 씨가 무슨 관광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네. 이제 그렇다면 그 말에서 역으로 결과적으로 도지사 선거에도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켜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지사도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는데 차분히 아까 우리 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내가 뭐 성남시장 시절에 알았던 우리 동네에 개발 전문가고 일을 열심히 잘하더라. 솔직히 나에 대한 충성도가 있더라. 그래서 경기도 올 때도 같이 일을 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국회는 한 50명이 밑에 캠프에 와 있습니다. 그 동네 어떤 조합장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채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내하고 한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다 정도로 얘기해도 충분히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와 파급이 크기 때문에 최순실급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지만 논란은 엄청난 비판이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나온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고요. 야당에서 특히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유동규가 특혜성 배임성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지시 승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인정을 해라. 특검을 받아라는 취지로 오늘 성남시장의 승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고요. 조례라든가 정관에 보면 성남시장이 모든 걸 다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조 5천억짜리 규모예요. 이런 큰 사업을 성남시장이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본인들도 입장을 각각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대표, 1번 플레이어 조용히 좀. 조급한 것 같은데 할 말은 특검에서 하라. 윤석열 후보, 선거까지 도왔다는 사람이 측근 아니면 누가 측근? 유동규는 6일동이냐? 왜 측근이라 하지 못하나? 후보 사퇴하고 특검 수사받으라 라고 강도 높은 비판들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 겁니다. 자기들은 이런 일에서 안 먹은 일이 없거든요. 안 해먹은 일이 없기 때문에 야, 이재명이가 설마 안 해먹었을 리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돼지니까. 자, 이제는 돼지다라고 강하게 이재명 후보는 맞받아 쳤습니다. 대장동 논란에도 민주당 내부의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울경에 이어 인천에서도 53.88%를 얻었습니다. 민주당 2차 슈퍼위크에서도 58.17%로 압승을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이 이러면은 그 결선 투표 없이 그냥 이대로 본선으로 바로 가. 그러니까 이재명 단독 후보로 될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가 지금 현재 추세라면 다 모아도 45% 수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거기서 다시 100에다 그걸 빼면 한 54%, 55% 가까이 낙승을 하면서 바로
결선 투표 없이 후보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후보가 50%만 넘으면 그냥 예. 단독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이제 매직 넘버가 70만 표인데 지금 한 50만 표를 넘었기 때문에 잘하면 경기도 선거에서조차도 결과적으로는 뭐 무슨 서울 마지막 슈퍼 이퀄이 남지 않은 상태에도 충분히 그게 예상되는 그런 수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서울 표 안 까봐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왜냐하면 이게 시차를 두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앞에 트렌드를 이제는 대세가 가져간다는 것이고 인천이 거의 수도권을 의미하는 표입니다.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플러스 충청 표심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대전 충청에서 어떤 표심 그대로가 여기 인천에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큰 흐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어떤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경선 막바지에 소위 말하자면 당내 친문 지지자들조차도 이낙연보다 이재명을 지지하게 되는 그런 효과. 그리고 그 대지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뭐 국민의힘이나 관련돼 있는 뭐 유착 관계에 있는 곽상도 의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낙연 후보를 겨냥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이야기 듣고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사태가 저의 청렴함과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일주일 남은 경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결과 사실상 결선으로 가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보는 해석이 많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적힌 왕이요, 왕자. 자, 도대체 윤석열 후보는 왜 손바닥에 왕자를 적은 걸까요? 일단 왕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토론회 도중에 손바닥에 이렇게, 자, 다시 보시죠. 까만 무언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느리게 보고 멈춰보면 선명하게 임금 왕자가 윤석열 후보 왼쪽 손바닥 정중앙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5차 TV 토론 때에 가장 왕자가 선명하게 보였고요. 그래서 되돌려보니 잠시 후에 3차, 4차에서도 이 왕자가 포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왕자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지금 정치권에서 뜨겁게 논쟁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후반전 새롭게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두 분 합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예, 안녕하세요. 왕자. 조승래 의원님. 손바닥 한번 보겠습니다. 점이 있습니다. 예. 이거 무슨 점입니까, 이거? 원래 있네요. 있던 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왕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세요, 왕자? 사실 저게 아마 이제 네티즌들이 아마 처음에 이제 네티즌 수사대가 아마 찾아낸 것 같아요. 찾아낸 것 같아요. 예, 찾아내서 아마 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렇게 회자가 된 것이 상대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나 이제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세 가지 느낌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 가지나 느끼셨어요? 그럼요. 예. 예. 저게 일종의 뭐 주술이나 뭐 요술, 사술 같은 건데 저런 걸 아직도 믿는구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걸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캠프와 저 후보자 본인이 약간 좀 오락가락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으로 뭔가 좀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나 또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역술이나 이런 거에 자꾸 의존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중요한 결정과 결단을 할 때 여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거나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꾸 저런 데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그런 걸 통해 나왔던 게 이제 국정농단인데 어찌 보면 저런 작은 손바닥에 새긴 왕자 하나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하는 또 그런 상황이 생겨서 우리는 또 그거에 대한 또 안타까운 또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윤석열 후보자에게는 상당히 강직하고 말하자면 상남자로서 이미지를 가졌던 분이 저걸로 인해서 상당히 좀 이미지가 좀 구겨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수경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윤석열 캠프 측, 후보 측에서는 이 왕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초의 해명은 뭐였냐면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 중에 이제 어떤 할머니 분이 계셨나 봐요. 그분이 좋은 기운을 받아가라며 이제 손에 왕자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 토론회 하기 전에. 아, 동네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네, 잘 하시라는 예. 의미로 이제 써줬다고 하는 건데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제 3차, 4차, 5차 토론회에서 계속 이 왕자를 그리고 나왔다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매번 그 할머니가 토론회 나갈 때마다 저렇게 왕자를 그려줬느냐라는 이제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해명인 거죠. 그리고 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은 감추고 나왔겠지 왜 이렇게 드러내고 나왔겠냐 이건 별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기 때문에 쟤도 이렇게 그냥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이 사건이. 그리고 어쨌든 지금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분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물론 뭐 사람들이 답답할 때나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뭐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역술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될지를 좀 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은 다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인데 이렇게 그거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보여줬다? 전 그것부터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만약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상대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둘이 이제 이재명 지사를 상대해야 되는데 사실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정말 모든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사냥을 하는 건데 너무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치밀합니까? 꼼꼼하고요. 순발력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항상 어떤 논란이 생길 때마다 별일 아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넘어가고 있어서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주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논란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안 주고 그냥 나온 것은 문제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처음에는 토론에 나갈 때 지역에 계신 할머니가 잘하라고 써줬다라고 일회성인 것처럼 해명이 됐지만 3차, 4차 TV 토론 때도 요 왕자가 나오자 토론회를 나올 때마다 할머니가 써주셨다라는 해명이 나왔는데 3차, 4차, 5차 TV 토론 영상 찾아봤습니다. 자, 왕자. 자, 일단 9월 26일 3차 토론 때 자, 이렇게 저희는 진짜 눈치 못 챘는데 왕자가 지금 있어요. 선명하게 있고 9월 28일 4차 TV 토론 때도 자 보시면 이렇게 힘이에요. 4차 토론 때는 좀 왕이 작아요. 스몰 왕. 조그만 왕인데 저건 진짜 4차는 정말 왕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석삼 같기도 하고. 그런데 5차 TV 토론에는 선명하게 가장 큰 왕이 5차 토론회에는 새겨져 있는데 이양수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님은 네. 주술적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 최순실 얘기도 하셨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이나 이제 또 패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윤석열 후보가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 특히 대선 후보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인은 뭐 걸음걸이 하나, 말 한마디 하나, 토시 하나에도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다시는 이런 실수나 이런 잘못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하지만 조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좀 변명을 해드린다면 예. 사실 저희도 국회의원 출마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응원의 표시를 합니다. 뭐 박수를 보내는 분도 있고 기도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예. 각자 응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사실 약간 이제 주술이나 어르신들 중에는 뭐 이런 걸 갖고 다니면 좋다 뭐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지지와 응원의 그런 표현을 후보 입장에서 사실 저를 좋아해서 그러는 건데 무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이 아니고 돈 안 드는 거면 이거 해드려 참모들한테도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까운 지인분 중에서 어르신이겠죠. 이제 저런 걸 써주시고 뭐 이럴 정도면 그런 분 중에서 이제 윤 후보하고 이제 좀 지인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이 저렇게 해서 거절하기 어려워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제 윤 후보께서도 뭐 말미에 얘기하셨듯이 그거를 지우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나간 게 본인의 실수다라고 이제 이야기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평상시에 윤석열 후보의 입장과 그다음에 태도, 행동들과 견주어 보면 잘 안 맞죠. 윤석열 후보는 사실 아주 강인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운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르지 않고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그리고 할 말을 하는 그런 성품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대통령을 맡을 자격이 없다까지 너무 비화되면 안 될 것 같고 행동 거제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으로서 간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술은 아니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 측의 해명인 건데 같은 당 내부의 대권 주자들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가 마치 무속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지 저는 정치 26년을 했지만 이런 대통령 선거는 처음 봤어요. 참 제가 보건대로 유치하다. 뭐 미신이다 그렇게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신을 그렇게 믿는 후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 해명, 윤석열 후보는 해명을 했어요. 동네에서 지지해 주시는 할머니가 써준 글씨다. 하지만 당내의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그 해명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술과 미신으로 보고 있는 게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의심인데 그러면 손정희 변호사님 이거를 해명을 하려면 할머니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써줬다 뭐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마다 내가 시험을 칠 때 너무 긴장해서 뭐 하는 어떤 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딱 보면 토론회에서만 왕자가 보이거든요.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아, 그래요? 손바닥에 왕자를? 네, 이건 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인데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에 굉장히 약하다, 취약하다, 큰일 날 거다. 그래서 무서워서 안 나온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서 좀 긴장을 많이 하셨던 거 아닌가 해서 그걸 굉장히 신경 쓰니까 주변에서 저런 어떤 이걸 하면 긴장도 덜할 것이고 토론회 잘할 거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죠. 네. 그런 마음이셨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묵주 반지 같은 거 끼고 다니는데 시험 볼 때 긴장되거나 하면 이걸 이렇게 돌리고 뭐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찾거든요. 꼭 주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토론회 때 좀 긴장될까 봐 너 이렇게 응원해줬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술인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대권 후보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의존하고 싶고 믿고 따르고 싶거든요. 근데 그 대권 후보가 내 멘탈을 챙기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어떤 의지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의존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되게 솔직하게 해명하셔야 될 것 같다.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의 해명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지자의 토론 잘 하라는 응원 메시지고 저희들이 어릴 때는 어디 뭐 시험 보러 가거나 심지어는 뭐 집에 무슨 대소사가 있을 때도 그 손에다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써주고 이랬어요. 나는 그냥 가서 기세 있게 자신감 가지고 토론을 잘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손도 다 이거 보여드리고 이렇게 한 건데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지우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의 뭐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부정하지는 않지만 더구나 이게 국정을 다루겠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딱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역술이나 주술 같은 거 말도 안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지우고 나올 걸 그랬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나름 뭐 솔직한 해명이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반격을 취했어요. 어떤 분은 속옷까지 빨간색을 입고 다닌다. 그게 진짜 주술 아니냐? 홍 후보를 그런 것 의미한 같아요.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건 이제 그런 소문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 이게 좋게 봐서 그러니까 지지자들께 써줬다라고 치더라도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왜 임금왕자를 새깁니까? 임금왕. 예, 백성민자나 나라국자라든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아마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아, 그러면 스토리가 달라진다. 달라지죠. 늘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럼요. 백성민이면. 예. 근데 이제 왕자라는 조승래 의원님 임기응변 좋네요. 예, 아니 그 사고 방식의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왕자라 문제다. 그럼요. 사고 방식의 문제. 그러니까 지지자분이 뭐 연세가 드신 분이라고 하면 약간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자 본인은 왕이 되고자 출마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권자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임금왕자를 새깁니까? 저거는 그 실수나 해프닝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윤석열 후보의 저는 철학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 측의 반론도 나왔는데
원래 본명이 홍판표였거든요. 근데 홍준표를 개명하는 것이 혹시 뭐 역술 이런 거 아니냐라는 윤석열 후보 측의 공세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윤 후보, 홍준표 후보가 슛을 운운하는데 원래 홍판표였던 홍 후보의 현재 이름을 역술인이 지어준 것이라는 걸 잊었느냐라는 공격에 대해서 홍준표 캠프 측에서 홍 의원 개명은 정상 절차다. 특정 염원 담은 손바닥의 왕자와는 비교 불가. 그러니까 서로 당신께 더 주술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친하게 지내던 법원장이 판사도 아닌데 이름 중간 판은 맞지 않다라며 개명을 충고했고 이후 청주검찰청 소년선도위원인 역술가로부터 준자로 바꾸기로 하고 그날 바로 개명했다라는 게 2017년 11월 SNS니까 본인도 스스로 개명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은데 마침 역술가가 준자를 뭐 점지해줬다, 알려줬다라는 건데 자 이영수 의원님, 네. 요 홍판표에서 홍준표의 개명 과정에 있어서 요 역술인의 등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홍판표보다는 홍준표가 좀 이름을 잘 바꾸신 것 같아요. 잘 바꿨다.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그 과거로부터 명리학이라든지 주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학문으로 인식하고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삿짐 센터도 보면 뭐 손 없는 날 그러면 이사를 훨씬 더 많이 하고 바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좀 덜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약간 그 밑바닥에 깔린 정서가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름 개명할 때 뭐 좀 그 애군 같은 거 없이 좀 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여쭤보고 문의하고 그 중에 또 좋은 거 여러 개 중에 이제 뭐 본인 의사가 담겨서 고르게 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 그것을 뭐 이렇게 뭐 그 역술이다 뭐다 이렇게 공격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홍준표 후보가 같은 당내 경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한테 사실은 이게 미신행위다라고 너무 직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타당도 아니고 타당이라도 사실 그렇게 직격하기는 좀 난망한 건데 이렇게 좀 같은 당일 때는 서로 조금 그래도 그 정책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매서운 공격을 해서 그렇게 국민에 밝히고 실력을 밝히고 능력을 밝히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거 가지고서 너무 이렇게 미신행위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토론 때는 설마 또 왕자를 새기고 나오시진 않을 것 같고 하트 같은 거 어떨까요? 하트. 그것도 웃기자. 하트도 너무 웃기잖아요. 아까 전 조승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나라 국자나 백성민이었으면은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와닿았던 것 같은데 아마 지우고 나오겠죠. 지우고 나온다고 본인이 했으니까. 안 보이는 데다가 하실 수 있겠죠. 안 보이는 데다가 할 거다. 끝까지 주술로. 자,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이재명 후보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방송 통해서 왕자 쓰고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왕자를 보니까 갑자기 최순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웃었고요. 그 댓글이 참 재밌는 게 있었는데 무당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무당층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무당층이었다고 하더군요. 김수영 교수님, 이 쪼크를 이제 쪼크로서 비판한 건데 무당층. 최서원, 최순실 생각이 난다는 건 뭐 어떤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미르 재단이니 뭐니 이런 걸로 굉장히 그 있을 때 굉장히 주술적인 의미가 오방색도 그때 나왔었고, 네, 뭐 오방색도 예. 나왔었고 여러 가지 그런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주술적인 의미가 담긴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었거든요. 재단의 일이라든가 뭐 오방 행사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한다던가 이제 우리한테는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아, 국정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역술인이나 무속인의 어떤 그러한 지시나 어떤 조언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강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아까 손정일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자를 쓰면 좀 마음이 뭐 편해질 수도 있고 뭐 지지자가 정말로 써줬을 수도 있고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무속인의 혹은 역술인의 조언으로 이렇게 토론에 나선다는 것인가. 물론 확인된 건 아니고 윤석열 측에서는 이제 그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요거를 패러디한 사진도 올렸다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손바닥에 왕자, 반창고에 왕자를 새겨서 통증이 사라졌다, 효험이 있다라고 이제 풍자한 거죠. 비꼬아서 이제 올린 거죠, 풍자를.
이승환 씨의 글과 사진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 나와 있고요. 김의겸 의원이 이 윤석열 총장 부친 집 매각, 김만배 씨의 누나가 그 집을 산 것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가 형동생하는 사이였다라고 주장을 해서 정치권에 큰 논쟁에 불을 붙였는데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공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SNS에 사과한 건데 윤기준 교수의 집 소유권을 잔금을 다 치르고 난 이후인 7월 2일에 이전이 됐다라고 본인이 잘못했다, 사실관계를 착오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관계 착오를 일으켜 혼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와 부친인 윤기준 교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김겸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요 김의겸 의원의 저 주장 당시에 이양수 의원님, 김 의원이 사실관계를 좀 틀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돌직구쇼도 한번 이재명 기자가 지적한 적도 있었어요. 네. 인정을 했군요, 본인이. 그렇죠. 이제 근데 저분이 이제 국회의원이시잖아요. 헌법기관이고 보좌진들이 뭐 8분이나 계시고 행정부의 자료 요구권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능력과 그게 그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권한을 활용해서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흑석 김의겸 선생께서는 뭐 일이 있으면 무조건 뭐 막 얘기가 하고 나중에 아니면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 뭐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분이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굉장히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윤석열 후보한테 무슨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사과 한 줄 딱 올리고 아무 일 없었다? 그래놓고 언론한테는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뭐 아주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겠다. 본인도 좀 징벌적 그 어떤 그 대우를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인데요. 뜨거운 소식 2가지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살펴보시죠.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수진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장재현 의원의 아들 노엘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것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 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검경 수뇌부 수사팀 검사들이 정권 친화적인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므로 특검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가 대유나 뭐 여기에 대해서 뭐라도 했으면은 그거는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할 상황도 뭐 이런 게 지금 없어서 솔직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은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피의자로 적시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제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의 자택이 압수수색됐고요.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곽상도 뇌물수수 혐의라고 기재가 돼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들 퇴직금 50억, 이게 뇌물이 아니냐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고요. 화천 대유에게 어떤 도움을 준 게 아니냐라고 규명하는 데 초점을 밝힌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법조계 인사는 곽 의원을 향한 돈으로 밝혀지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입증된 거다. 특정 역할을 했다는 진술 확보 시 뇌물죄 성립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변개혁입법특위위원장은 구체적 대가가 드러나지 않아도 포괄적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조승래 의원님, 아들의 퇴직금 수십억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이 많고 멀쩡히 조기축구에서 활동했다라는 전언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돈이 적절한 금액도 아닐 뿐더러 아들에게 이 막대한 금액이 왜 갔을까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한 사항이죠. 더군다나 그 이제 50억 지급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성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처음에 퇴직금 얘기 나왔다가 성과보상금 얘기 나왔다가 또 지금 좀 산재위로금까지 회사 관계자의 말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또 본인의 또 해명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저 돈의 성격, 50억의 성격이 도대체 무엇인 것이냐,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준 것이냐 아버지를 보고 준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하면서
그 무슨 특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수사를 받아야 될 당사자가 수사 기관을 나는 이런 수사 기관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곽 의원 사퇴 처리해 주실 거죠? 뭐 본인이 희망하시면 처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지금 이제 그 제명안까지 제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 징계안이 올라가 있고 본인이 이제 그 사퇴를 그러니까 사직안을 냈을 때 예. 징계 여부에 따라서 사직원을 유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경우는 좀 그것과 좀 다르긴 할 텐데 그건 좀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를 보면서 조금 한번 판단해봐야 될 사안이다. 제명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자, 이 곽상도 의원 제명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사이에 갈등이 점철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대목인데 국민의힘 지난달 30일 오후 9시 긴급 최고위를 개최했는데 조수진 최고가 무소속 의원 제명론이 심야 최고위 열정도로 시급하냐, 탈당한 분 제명을 최고위가 의결하냐,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안 했다라며 회의를 불참합니다. 그 기자들에게 이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을 돌립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두환 신군부 소리 들어가면서 굳이 당무할 필요 없을 듯 상도 수호 없다는 당대표 말 나오기 무섭게 들이받을 기회 노리다 바로 들이받아 자기감 느낀다라며 조수진 최고를 비판을 했습니다. 자, 조수진 최고, 곽 의원 아들 퇴직금 규모 떠나 퇴직금이 범죄 불법과 관련이 있나? 곽 의원 화천대유 뇌물 받은 정황 있나? 이 대표, 당신 문자 그대로 들고 국민당원 설득해 보시라 라고 이준석 대표가 이 조수진 최고의 문자까지 공개를 합니다. 손정인 변호사님, 조수진 최고의 이 문자 어떻게 보십니까? 조수진 의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민심을 못 읽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과 관련해서 50억에 대한 위로금, 산재 보상금, 이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사실 뭐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굉장히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당에서 어떤 제명이라든가 징계 조치를 하지 않는 이 태도도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데 그런 다수의 의견을 물리치고 소수 의견으로서 어떤 당대표한테 설득을 하고자 한다면 조금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마치 내 의견이 맞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시대 흐름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50억 퇴직금과 관련해서 뭐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산재 보상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타당한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도 권력에 있었던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었고 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이 있었던 그 사람과 가깝게 갈 수 있는 지혜에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사를 개시할 만큼의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 지금 수사가 개시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쳐내느냐라고 설득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고 국민들이 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좀 합리적으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 조수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곽상도 의원의 신상 처리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로 잠시나마 지도부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진 점에 대해 국민과 당원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도 유감을 표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견마주로 할 것을 다짐합니다. 결국 이제 조수진 의원이 사과를 표명함으로써 논란이 좀 일단락이 되는 모습이군요, 이양수 의원님. 네. 사실 그 우리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공개적으로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을 일으킨 것처럼 이제 국민들 앞에 비춰져서 사실 구성원이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국민 여러분께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조수진 의원이 곽상도 의원을 막 보호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걸 잘 보면 아직까지 혐의 같은 것들이 안 나왔으니 우리 당내에서 너무 그렇게 먼저 나가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민심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요. 공개적으로만 안 되고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사실 논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정치가 좀 실종됐다. 여야 간의 정치가 실종된 건 뭐 이미 민주당의 독주로 인해서 오래됐고, 근데 우리 야당 그 구성원들 간에도 언론에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미국에서 오자마자 곽상도 후보에 대한
그런 사퇴 의견을 밝히신 거에 대해서 또 공개적으로 또 최고위원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지 말고 차분하게 좀 의논을 하고 그리고 곽상도 후보 의원을 불러서 자세히 좀 들어보고 이러면서 서로 정치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국민들한테 피로감도 안 주고 우리도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좋은 방식이 아닌가. 예. 이번 기회에 좀 저희 야당도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핫투 두 번째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 씨에 대해서 음주 혐의가 제외돼 뒷말이 많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노엘 씨가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죠. 노엘 씨가 이제 현장에서 그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입건이 됐는데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음주운전 그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은 위드마크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마셨고 몇 시간이나 지났고 이 사람이 키와 체중이 얼마인지를 이제 공식에 넣어서 얼마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특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술을 마신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소주 몇 병을 마셨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게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되면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거에 대한 죄를 물어서 이제 혐의를 물어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 그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차라리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서 그냥 낮은 형을 받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꼼수군요. 그렇죠. 이번도 그런 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노엘 방지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을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형량을 굉장히 높여주면 이 사람들이 거부하지 못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노엘 방지법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요건 뭐 통과됩니까, 조성래 의원님 그러면? 저거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차라리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저기 써 있는 것처럼 0.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이제 양형 기준이 다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은 500만 원, 최악 500만 원 돼 있거든요. 근데 0.2% 이상이면은 1,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저렇게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어서 저거는 제가 보기엔 좀 공감대가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저 대목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지금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집행유예 기간인데 집행유예가 이제 한 1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만료까지. 근데 저 재판이 형이 확정되는 게 아마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보통 우리가 집행유예를 주는 것은 그 기간 내에 또 다른 동일한 무슨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어서 저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 중에 이재명 지사를 뭐 사장님이라고 불렀다라는 유동규 씨의 행동들, 그리고 선거운동 혹은 뭐 출판기념회에 동원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이 전원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 돌직구쇼가 사실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